제가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그 향이란 영역 가장 최전방에서 어떤 향에 대한 새로운 영역들을 끊임없이 개척해 가고 있는 향수, 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향을 나눠주고 있는데 한번 맡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코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 숨을 쉬시니까 매일 끊임없이 사람들은 향을 맡아야 되는 숙명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향을 맡고 계신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향을 맡으시면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에게 그 향을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조형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 찍은 향을 만든 순간 향은 공기 중으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감정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리고 편견, 살아오면서 축적된 많은 편견에 의해서 다양하게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향을 맡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르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향인데 전부 다르게 느끼신다면 그렇다면 그 향이 과연 실존하는 것일까요? 그 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이미지는 어쩌면 하나의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허상이라면 이렇게 유명한 향수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런 향수들은 향에다가 어떤 그 브랜드의 고유한 철학,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의 어떤 심오한 패션 철학 같은 것들까지도 담아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 아무도 모르는 이 향에다가 그럼 이런 브랜드들은 다 사기를 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번에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한번 그냥 편하게 정답은 없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쪽에 계신 반은 다른 향을 맡고 계실 테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향을 맡고 계십니다. 두 종류의 향을 지금 맡고 계신데 맡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자유롭게 한번 그냥 말씀을 주시죠.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제 여자분 그 향 어떤 느낌인지. 네, 상쾌하고요. 이쪽에 저기 세 번째 줄에 어떠십니까? 시원하다고요? 예상 바뀐데 원래는 이제 이쪽에 있는 향은 나무향이나 풀향이나 꽃향, 과일향으로 조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향은 동물성 향료 중에 사향이랑 사양 고양이, CBS라고 하는데 그 향으로 조합돼서 만들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이쪽은 좀 자연적이고 시원하고 그런 향이 들 테고 이쪽의 향은 시원하게 아니라 좀 섹시하고 뭐 이런 향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맡아보시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다 이제 맞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 향이 갖고 있는 또 하나 매력입니다. 이제 좀 허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맡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특정 향에 대해서 비슷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아까 브랜드 철학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향으로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작가가 글을 막 섬세하게 쓴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떤 이미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향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그루누이라고 해서 영화 향수, 소설 향수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 덕분에 이제 조향사 하면 뭔가 좀 그로테스크한 좀 특이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생각 후광이 엄청 뛰어난다거나 옆에 꺼려하더라고요, 가까이 여기.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향사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따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샤넬의 모든 향수를 조향하는 샤넬의 조향사입니다. 저 아주 작은 방에서
매일 저 수많은 향들을 맡고 사는 겁니다. 저분 한 30년 맡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15년 동안 맡고 있어요. 달마대사가 7년 동안 병변수술하고 득도했다고 하는데 저는 15년.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어떤 향이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뭔가를 표현한 향과 향수 중에서 저는 특정 도시 그리고 특정 도시의 문화를 표현한 향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랑스 파리입니다. 이제 또 하나 향을 나눠드릴 겁니다. 프랑스 파리 아시다시피 예술가 패션의 도시라고 하죠. 이제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파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예술가들을 보면 뭔가 아주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들 그런 것만 꼭 하려고 했고 어떤 터무시하는 것들, 금기시하는 것들 어떤 저 경계 너머에 뭐가 있을까를 끊임없이 탐구했던 혁명적인 그런 예술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 체제를 한꺼번에 뒤엎어버리려고 했던 파리 대혁명의 그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는데 패션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도 그런 혁명적인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생 로랑인데 입생 로랑 지금 고인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작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한번 골라보라고 했을 때 르스모킹이라고 해서 남성의 전유물 같았던 바지하고 턱시도를 그 여자들에게 입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바지를 입고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데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자들한테 저런 옷을 입혀서 대중화시켰죠. 심지어는 제시당하서 그 입생 로랑의 팬츠를 들어가다 제시당하서 바지를 벗고 들어갔다고 하는 일화도 있는데 그런 입생 로랑의 혁명적인 시도를 그대로 물려받은 그 향수가 엘르입니다. 남성용 향수의 전형물 같았던 나무향 좀 자극적인데 그걸 여성용 향수에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림처럼 대단히 카리스마 넘치는 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처럼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어떤 남성과 여성의 성의 경계,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던 그 경계를 허물려고 했던 사람이 입생 로랑이고 그 향수가 또한 저희 향수였습니다. 두 번째, 왕창 허물어버린 이제 그림입니다. 보시면 뭐 성의 경계라고 해서 꼭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의 경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롤리타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제 나보코프가 쓰는 소설 롤리타에서 그렸던 얘기인데 얘기하자면 중년 남성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소녀에 대한 비정상적인 어떤 성적 집착 같은 걸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긴 심지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어린 소녀에 대한 기타 레슨인데 기타는 아주 향수로 이렇게 과격한 것까지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롤리타 램피카인데 다들 아실 겁니다. 롤리타는 롤리타 신드롬의 그 롤리타고 램피카는 타마라드 램피카라고 하는 에로틱한 누드화를 많이 그렸던 여성 화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림 보시면 뭔가 연상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여자가 숲속에 누워있고 사과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과가 동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입 베어부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브는 남자를 유혹해서 파멸에 빠뜨린 과거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파문파탈적인 여인으로 묘사를 하는데 여기도 그런 이미지가 실려 있습니다. 향은 아주 달콤한 바닐라 향, 먹음직스러운 향인데 그 이상하게도 그 제왕사들이 바닐라 그 달콤한 초콜릿 향에 대해서 대단히 에로틱한 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이제 바닐라 초콜릿이 처음에 발견된 게 스페인이 그 아즈텍 문명을 침공했을 때 거기에서 바닐라 초콜릿이 최음제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유럽에 전해졌을 때는 그게 어떤 최음제 약의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두 번째 향수는 시롤리타. 보시면 아주 새침 지금 맡고 계신 향인데 아주 새침한 파리지행의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프랑스적인. 다음 조금 더 에로틱한 향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빈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빈이 에로틱한 도시인가요? 전혀 아니죠. 음악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세기말 빈을 선택했습니다. 세기말 빈은 합수분과가 멸망에 가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려고 하는 이제 지금 또 새로운 향을 드릴 텐데 예전 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와중에 두 명의 화가가 등장한다.
클림트하고 이쪽, 그리고 에건 실레하고 저쪽 그 화가인데, 클림트는 보시다시피 에로티즘이 무엇인가를 표현한 화가라면 에건 실레는 퇴폐적인 에로티즘이 무엇인가 표현했었습니다. 경쟁적으로. 이 클림트는 사후에 14명의 모델이 그 친자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내가 클림트의 아기를 가졌다. 14명이. 저쪽은 저 소녀를, 어린 소녀를 누드몰 모델을 썼다고 해서 감옥에까지 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톰 포드의 충격적이죠. 이게 광고 사진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톰 포드 구찌를 희생시킨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어떤 에로티즘을 예술적으로 승화하려는 그 프랑스 그 화가들이나 그런 사람 그런 노력조차도 없어요. 그냥 순수한 포르노그래피 같습니다. 지금 맡고 계신 향이 이 향입니다. 아장 프로보카테르라고 해서 세상에서 제일 에로틱한 란제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만든 란제리 브랜드인데 거기 향수도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에로틱한 그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좀 동물적인 그 시베트함 같은 것들만 나면서 좀 천박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에로틱합니다. 이거 뿌리시나고 남자들이 줄을 설 겁니다. 이제 런던입니다. 런던 하면 버버리가 연상되는 겁니다. 런던, 그 영국에서 탄생한 게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스카치 위스키랑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버버리. 버버리가 그만큼 영국 런던을 대표하는 브랜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향수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 빅토리아 여왕인데 그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었던 유명한 여왕이죠. 이거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부두아라는 향수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왕이 키가 작고 통통했다고 합니다. 근데 향수도 보면 약간 통통한데 똑같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저 왕관이 상징하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동그란 건 지구이고 그 위에 십자가는 그리스도에 의한 어떤 세계 시대. 근데 그게 왕과 여왕과 결합하면 절대적인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향수 이름 부두아라고 하고 아주 여성적인 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모든 절대적인 권력은 부단에 참 규방이라는 뜻입니다. 여성들만 거주하는 모든 절대적인 권력은 여성들의 규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여왕을 묘사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라고 하는 그 패션 디자이너인데 가장 영국적인 그 옷을 디자인했다고 하는 디자이너인데 펑크룩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 영국 출신의 문화 인류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런던 사람, 영국 사람들 옷을 대단히 못 입는데 잘 입는 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급스러운 남성복, 또 하나는 거리 패션. 거리 패션은 좀 뭐 헐렁헐렁하게 옷을 입고 찢어 입고 그 대표적인 거리 패션 중에 하나가 펑크가 있습니다. 옷을 찢어 입고 개목걸이 같은 걸 차고 다니고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이거 60이 넘은 할머니인데 저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펑크 패션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가장 영국적인 디자인. 이걸 선정한 이유는 또 나름대로 많은데 심한 것 같아서 넘어가고 이제 그 마지막 도시 우리나라랑 제일 가깝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한 일본 도쿄라고 정했는데 이제 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라고 해서 가장 일본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감독인데 이거 원령 공시입니다.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 보면 항상 숲이 등장하고 그리고 큰 나무가 등장하고 물이 등장하고 숲속에 사는 정령들이 등장하고 이 동물 신인들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 일본을 800만의 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신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신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사를 지어서 이제 수만 개의 신사를 지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 신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시는 거죠. 근데 이 신들이 강림하는 곳이 나무나 숲 이런 그 숲이 그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이 좀 자연을 경외시하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일본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들 참 부럽습니다. 70년대부터 유럽에 나와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디자이너들은 어떤 그 일본의 고유한 문화를 계속 유럽에 알리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게 자연 친화적인 문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본만의 독창적인 문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향을 나눠드릴 겁니다. 아주 중요한 향입니다. 이거는 꼭 맡아보셔야 되는데 그런
문화를 이제 소개하려는 시도들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옷들도 역시 자연 친화적인 그런 패션을 소개했었는데 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거는 겐조고 저쪽 거는 이세이 미야케의 향수입니다. 물을 테마로 했습니다. 물은 뭐 향이 없죠. 물을 테마로 했었습니다. 최초의 향수가 뭐 저쪽 옆에 있는 이세이 미야케 저 향수인데 보시면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톡 튀어오르는 걸 형성해서 물을 만들었습니다. 로카겐조 향수 쓴 사람 다 알죠. 두 번째는 이제 꽃을 테마로 한 플라워의 겐조. 저거는 하나의 머리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만든 향수인데 나비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꽃이 한 송이 있고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자연 친화적입니다. 일본을 대표할 만한 고향 문화 중에 걔 독창적인 시가 있는데 딱 17자만으로 세상 만물의 모든 이치를 표현하려고 하는 하이쿠가 맞나요? 그 이제 시가 있는데 딱 17자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해서 그렇게 똑같습니다. 디자인이 대단히 심플하고 그리고 그 시에도 항상 자연을 표현할 만한 단어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문화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 향을 담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맡고 계신 향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개도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든 거고, 이것도 마지막으로 만든 건데, 이제 그 특정 도시의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는 향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예전에 저희가 앙드레기 향수도 만들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향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동양 친화적인 문화지만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분석한 책 중에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은 국화를 사랑하지만 칼도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랑 좀 틀리죠. 동양적인 문화 중에 젓가락 문화라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한쪽에 칼을 들고 한쪽에 창을 들고 그리고 막 자르고 찍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젓가락은 그런 음식들을 살살 다루면서 이렇게 먹죠. 자연 친화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더 가깝다고 보면, 그래서 저는 그림을 하나 선정했습니다. 이제 실목의 그림인데 이걸 보면서 향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주 서민적이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젓가슴을 드러낸 여인들이 있는데 에로틱하기도 하지만 보면 전반적으로 경쾌합니다. 꼭 그 알록달록한 한복의 그 경쾌함 같죠. 그리고 대단히 해학적입니다. 왜 해학적이냐면 두 꼬마 녀석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해학적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나눠드린 향을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따뜻한 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따뜻한 향을 베이스에 쭉 깔고 신선하고 상쾌한 향으로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살리고, 그리고 이 해학적인 느낌, 가장 중요한 것, 이걸 만들기 위해서 무슨 향을 썼을까요? 얼마 전까지 천지를 뒤엎었던 밤꽃향을 넣었습니다. 밤꽃향 아시죠? 꽃향인데 정액 냄새가 난다. 이거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해학적이고. 그래서 그걸 넣어서 향 만들었는데, 잘 보면 이상한 향 빼고 나면 그 꽃향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렸는데 향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얻으셨을런지 모르겠지만 향은 맞는 순간 다 사라져버린다고 기억만 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향이 첫사랑의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맡은 향 때문에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부디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